한국은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변부 국가에 불과하다. 이 한마디가 미국 브라운대학교 국제경제포럼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국의 장 교수가 던진 노골적인 도발이었죠. 한국계 경제학자 강서현 박사는 그 순간 가슴속 분노를 사기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3년 전 같은 학회에서 비슷한 모욕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으니까요. 자원이 없어도 국토가 작아도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이미 증명해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그 놀라운 여정이 강서현 박사의 발표 자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여성학자의 논리와 용기로 무장한 목소리로 세계 학계를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경제학연구원 강서현 박사입니다. 올해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 기술 혁신과 경제,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한국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그날 회의장에 들어선 순간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3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거든요. 차가운 공기, 날카로운 시선들, 그리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던 그 무력함까지. 미국 브라운대학교 국제경제포럼. 전 세계 석학과 각국 고위 경제 관료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발표자는 제가 됐고, 청중석 앞줄에는 여전히 중국의 장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죠.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중간지대일 뿐이라며 들으라는 듯이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하고 뻔뻔한 태도는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했습니다. 이전 포럼에서 장 교수는 한국을 해양에 의존하는 제3국가,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변부 국가라고 저희를 깎아내렸어요. 단순한 학문적 비판이 아닌 조롱이었죠. 그때 당시 저는 감정이 앞서면서 흐름을 놓쳐버렸고 결국엔 단상 위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데이터는 그의 날카로운 논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3년 전과 다른 건 단 하나, 제 안에 끝까지 간다는 각오와 함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겠다는 사명감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분야는 위기 극복과 국가 회복력이었어요. 특히 한국 경제가 어떻게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왔는지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한국이 왜 위대한 나라인지를 저는 뼛속 깊이 체감할 수가 있었죠. 우리는 수출에 의존해야만 했고 자원은 없었으며 지정학적 불리함까지 떠안은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걸 너무 앞서갔죠. 회의장에서 장 교수는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제자인 저우웨이는 아예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아마 그들은 이번에도 제가 자극에 흔들리고 한국의 현실을 숨기지 못할 거라고 믿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무엇을 견뎌왔고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설득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수치와 논리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의 땀에서 그 근거를 찾은 사람이었죠. 발표 시간이 다가오며 제 가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첫 문장을 다시 열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우리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차례였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보여주는 실제 사진이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 국민들이 금반지를 내놓고 아이들이 저금통을 깨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의 충격적인 경제 지표가 함께 있었어요. GDP 성장률 마이너스 5.1%, 실업률 7%, 외환 보유고 38억 달러.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IMF 이후 한국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1998년 국가부도 위기에서 시작해 불과 2년 만에 10.7%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V자형 회복 곡선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회복이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만든 결과였죠. 이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회복한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패턴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중의 눈빛이 서서히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기심으로 듣던 이들도 이제 슬라이드에 시선을 고정했고 어떤 이는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한국의 R&D 투자 비율이었어요. GDP 대비 4.8%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에 많은 학자들이 반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국토는 좁고 지정학적으로도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으며 군사적 위협은 늘 존재했죠. 그런 나라가 단지 운이 좋아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하자 장 교수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였어요. 그는 계속 무언가를 필기하고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반박거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IMF 위기 극복 이후 한국이 어떻게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을 전했어요. 단순 제조업에서 첨단 기술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한 과정,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한 전략, 그리고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사례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998년 당시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과 현재의 점유율을 비교한 데이터였어요.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미래를 위한 준비를 더 철저히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인당 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가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에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온 학자들이 특히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자원도 없이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케냐에서 온 경제학자는 적극적으로 필기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실제 지표로 보여드렸어요. UN 전자정부평가 5회 연속 1위,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 그리고 오지 상용화 세계 최초 달성까지. 이런 실제 성과들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인정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한국이 선두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령 인구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2%에 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말에 회의장에서는 약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공감과 놀라움의 반응이었습니다.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는 한국의 특이한 문화적 역동성에 많은 참석자들이 흥미로워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데이터와 사례들이 단순한 숫자 나열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장 교수의 불편한 기색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참석자들의 진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를 하나 강조했어요. 바로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어떻게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청소년 문해력 최상위권 등의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였어요. 이 부분은 장 교수가 3년 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영역이었기에 더욱 확실한 데이터와 사례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기술에 대한 한국의 대응력을 보여주었어요. 조선업에서는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실적, 반도체에서는 압도적인 생산력과 공정기술을 가진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신망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수치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이면의 사람들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이 모든 성장은 스펙이 아니라 생활 속 기술을 완성한 국민의 손끝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2020년 팬데믹 당시 한국이 빠르게 K-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의 기준이 되었던 사실을 슬라이드에 담았어요. AI 기술 기반의 교통 제어, 스마트시티 조성 실험 등 혁신은 외부 자원이 아니라 내부의 위기 대응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장 교수의 제자 저우웨이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반면에 청중의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에 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한 단계 도약했어요.
1997년 IMF 위기는 반도체와 IT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고, 2008년 금융위기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전환의 기회로 삼았죠. 2020년 팬데믹은 비대면 기술과 바이오 헬스 산업의 도약대가 됐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청중 속에서 진정한 공감과 이해의 눈빛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모방이나 운이 아닌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도전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한국이 어떻게 LCD에서 OLED, 그리고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까지 선도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기술의 진화 과정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연구원들의 노력과 열정도 함께 전했어요. 우리 기술자들은 매일 밤을 새워가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정신으로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들을 하나씩 가능하게 만들어왔죠. 그 순간 장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도전적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질문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이제는 제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장 교수는 한국의 기술이 결국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냐며 독자적인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을 언급하며 한국의 미래 전망에 의문을 제기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발전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외부 기술을 어떻게 소화하고 발전시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는 점이었죠.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겨 한국의 특허 등록 건수와 R&D 투자 비율을 보여주었어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사실과 함께 혁신적인 특허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의 질문에 답하면서 오히려 제 발표는 더욱 힘을 얻었어요. 청중들은 이제 더 집중하여 경청했고 장 교수조차 더 이상의 반박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술 강국 한국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장 교수의 첫 질문에 답변했지만 예상대로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한국이 결국 중국의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이 없으면 한국의 수출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꺼냈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회의장 안에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제 답변을 기다리는 눈치였죠. 3년 전이었다면 아마도 당황했을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최근 10년간 수출국 변화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인도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이뤄낸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그 위에는 결코 한 곳에 기댄 적 없었던 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위기에서 배운 나라이며 특정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보다 먼저 알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중 속에서는 낮은 탄성 같은 반응이 들렸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경험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자국의 발전 모델로 삼을 만한 귀중한 예시였을 테니까요. 저는 이어서 수출 다변화 외에도 한국이 추진해온 산업 다각화 전략을 보여주었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주력 산업 외에도 바이오 헬스, 친환경 에너지,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으로 산업 영역을 확장해온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다는 오래된 지혜를 한국은 국가 전략으로 삼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죠. 슬라이드를 넘기며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언급했어요. 한국의 수출 품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1970년대 의류, 가발, 합판과 같은 단순 제조품에서 시작해 1980에서 90년대에는 가전과 자동차로, 200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제품으로 진화해온 과정이었죠. 우리는 끊임없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왔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파는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지에 집중해왔어요. 이것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장 교수와 저우웨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준비했던 공격 논리가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은 점점 더 호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한 명이 질문을 위해 손을 들었어요. 그는 한국의 다변화 전략이 인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는 균형 전략을 추구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왔어요. 그것은 단순히 줄타기가 아닌 우리만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전략적 다변화의 구체적인 사례로 신남방신 북방 정책을 언급했어요.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남방 국가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적, 경제적 다변화를 추구해온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동남아시아 대표단의 가장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최근 자신들 지역에 보여온 진정성 있는 관심에 고마움을 표하는 눈빛이었죠. 중동 지역의 대표단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장 교수의 도전적인 질문이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다변화를 더 명확히 설명할 기회가 되었던 거죠. 때로는 도전이 더 큰 기회가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회의장 뒷줄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브라운대 경제학 명예교수인 최정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학계에서 40년 가까이 활동하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세계에 알려온 석학이셨으니까요. 교수님이 단상 앞으로 걸어오시자 장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2005년 싱가포르 포럼에서 교수님은 장 교수의 한국 산업구조 비판을 실제 데이터로 완벽하게 반박해 학계의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 일 이후 장 교수는 교수님 앞에서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었죠. 최 교수님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누가 도와줘서 일어선 나라가 아닙니다. 매번 위기를 딛고 내부에서 해답을 찾았고 그렇게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강서연 박사의 발표는 그 사실을 정확한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간략히 공유하셨습니다. 1960년대 말 한국의 1인당 GDP가 200달러도 안 되던 시절. 미국에 유학 오셨을 때 교수님이 한국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나라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해요. 그때는 한국 전쟁으로만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혁신 국가가 되었죠.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죄다 우연으로만 일어난 일일까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간결하게 짚으셨어요. 포스코가 세계 최고 효율의 제철소를 지은 과정,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조선업의 성장, 그리고 삼성과 현대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전략까지.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치밀한 국가 전략과 기업의 혁신이 만난 결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자문역으로 일할 때 많은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한국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한국은 남의 도움만 기다리지 않았다. 스스로 길을 찾았다. 이 말씀에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온 참석자들이 특히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경제 사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발전 모델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발표를 마치며 장 교수를 포함한 전체 참석자들을 향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학문의 목적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험은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와 극복의 과정을 다 아우르고 있죠.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더 가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빠르게 회의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장 교수와 저우웨이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저우웨이는 더 이상 처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최정훈 교수님의 등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문적 권위를 통한 한국 발전 모델의 검증이었기 때문이죠. 청중들 사이에서는 작은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자들은 한국의 경험이 자신들 국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아직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마이크를 요청했고 한 번 더 도전장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훈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고 박수가 잦아들자마자 그는 곧장 손을 들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와는 다른 날카로운 표정이 서려 있었죠. 장 교수는 군사력과 해양 지배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결국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며 미래에도 독자적으로는 설 수 없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누그러들지 않는 자신감이 묻어났죠. 옆에 있던 그의 제자 저우웨이도 거들었어요. 그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더니 3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제출했던 논문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제 논문에 있던 일부 통계 데이터의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가진 독자 기술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한국은 여전히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는 3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청중들은 다시 술렁였어요. 분위기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 교수의 카리스마는 여전히 강했고 그의 발언은 전문성을 갖춘 듯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반박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이 싸움은 단지 발표가 아니라 기억의 싸움이었죠. 한국은 한 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그리고 IMF라는 위기를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선택한 건 자력 회복이었죠. 저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뼈아픈 종속되었던 시기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력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해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내 안의 자원을 키우는 방법을 터득하며 힘을 키웠어요. 그 과정 속에서 기억과 실천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과 자체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보여주었어요.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KF-21 전투기 개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도 자주적 역량을 키워왔음을 설명했습니다. 기술 주권은 국가 독립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기에 미래에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계속해서 디지털 주권에 관한 슬라이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자체 운영체제와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해왔는지 설명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국가의 디지털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제 답변이 이어지는 동안 장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의 반박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듯했고 저우웨이 역시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적는 척하며 더 이상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장 중간에 앉아있던 프랑스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장 교수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서로의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성장한 것이지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 발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의 현대산업화 과정에서 서구와 일본, 한국의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장 교수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회의장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한국은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 안에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장 교수와 저우웨이의 공격은 오히려 한국의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이 이 논쟁의 장에서도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최정훈 교수님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죽인 채 교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죠. 교수님은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신 후 마지막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강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를 위협하는 전략은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킬 뿐이죠. 오늘 이 발표는 단지 한국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협력과 상생을 선택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단호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어요. 40년 넘게 학계에서 쌓아온 권위와 지혜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 교수조차 더 이상의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청중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둘이었지만 이내 회의장을 가득 메운 박수가 퍼져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정한 공감과 인정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단상 아래로 내려왔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3년 전의 모욕과 좌절을 딛고 드디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장 교수와 저우웨이는 아무 말 없이 뒷자리에 앉았고 여러 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영국인 교수는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전략을 가진 나라라고 말하며 꼭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고도 말해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 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험이 자신들 국가의 발전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정보와 협력 기회를 원했어요. 한국의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리셉션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최정훈 교수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교수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오늘 한 일은 단순한 학술 발표만은 아닐 걸세.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거지. 자랑스럽고 고맙네. 그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준비하는 동안 밤을 새우고 자료를 모으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때로는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리셉션 장소에 도착하자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제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했어요.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성심껏 답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장 교수와 저우웨이는 아무 말 없이 뒷자리에 앉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에도 변화가 보였어요. 특히 장 교수는 발표가 끝난 후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정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존중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날의 발표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뉴스로도 학회 내부 이메일로도 회자되었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실력으로 증명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간 뒤 저는 단상 앞에 서 있었어요. 그곳은 3년 전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자격지심도 아닌 사실과 데이터 그리고 차분한 믿음으로 단상에 섰거든요. 한국은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끊임없이 개선해온 나라예요. 가진 것이 적기에 더 많이 배워야 했고 작은 땅이기에 더 멀리 나아가야 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지탱해 주었죠.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브라운대학교 캠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귀국 후 연구실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은 발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이 자료는 이제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언젠가 또 다른 도전이 왔을 때 이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어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 열정으로 저는 또 다른 용기를 내어볼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